한 여자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새로운 삶으로 떠나보내졌습니다. 그녀를 떠나보낸 사람은 외면한 게 아니었습니다. 살려내기 위한 절실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30년 후, 그 편지 한 장이 다시 그녀의 손에 닿았습니다. 아가야, 나는 너를 버린 게 아니다. 단 한 줄의 문장이지만 그 안에는 30년의 시간이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한 여자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감춰진 비밀, 예상치 못한 재회, 그리고 이것은 한 여자가 자신의 과거를 마주하고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의 생명이 되는 순간을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클릭은 저희 채널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지은호는 카페 매니저이자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형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우연히 한 남자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상철이었습니다. 33년간 다닌 회사를 정년퇴직한 뒤 생계를 위해 일일 근로자로 다시 현장에 나선 그 남자의 모습은 고단함 속에서도 성실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모습에서 어릴 적 자신의 아버지와 어딘가 닮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 지은호는 저녁 아르바이트를 하던 동네 편의점에서 다시 이상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우연한 재회를 계기로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호는 자꾸만 실장님이라고 부르는 상철에게 서로를 닉네임으로 부르기로 제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은호는 용수철, 이상철은 얼리씨가 되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오가는 짧은 대화는 점점 깊어졌고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같은 묘한 편안함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은호의 마음속은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박성재와 마주쳤던 일, 그리고 이사장 고성희와의 만남은 그녀의 삶을 뒤흔드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고성희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30년 전 버려진 쌍둥이 딸이 바로 지은호라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힘든 비밀을 품은 지은호는 결국 편의점의 얼리씨를 찾아가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폐점 후 조용한 편의점 구석에서 지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입양을 하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계모 정순이에게서 처음 들었던 충격적인 이야기는 아직도 가슴 깊숙이 남아 있었습니다. 얼리씨, 저는 중학교 때 입양을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키워주신 부모님은 전혀 내색하지 않으시고 저를 친자식인 남동생과 똑같이 대해주셨어요. 그래서인지 처음 입양하라는 사실을 듣고 마음이 힘들긴 했지만 당시 아버지 사업이 기울어 집안 문제들을 정리하시다가 가족관계를 알려주신 거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 엄마 장롱에서 우연히 이 편지를 하나 발견했어요. 작고 떨리는 목소리 속에는 그동안 마음속에 품었던 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은호가 꺼낸 낡은 편지 한 장. 거기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아가야, 나는 너를 버린 게 아니다. 이상철은 그 편지를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그리곤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필체, 그 봉투에 인쇄된 회사 로고. 이상철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그는 오랫동안 지난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상철은 그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으며 30년 전의 기억이 물결처럼 떠올랐습니다. 그 시절 그는 작지만 실력으로 이름난 회사에서 일했고 사장은 성품이 고든 사람이었으며 사장 부인 고성희는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불안정해 보였다고 기억했습니다. 그 부부에게는 남녀 쌍둥이가 있었고 사장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미래를 이야기하곤 했다고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IMF의 소용돌이가 회사를 덮치자 자금난이 걷잡을 수 없이 번졌고 어느 날 고성희는 쌍둥이 중 한 아이만 데리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아이를 하나씩 맡아 이혼했다고 들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홀로 남겨진 아이와 밀려오는 빚 앞에서 사장은 무너졌고 끝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 뒤 회사는 박진석에게 인수되었고 세간에는 고성희가 박진석과 재혼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지난밤 지은호가 보여준 편지의 필체는 분명 사장의 것이었고 이상철은 종이를 쥔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속으로 혹시 은호가라고 중얼거렸으며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지은호를 다시 찾아 담담히 질문했으며 지은호는 놀란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상철은 자신이 몸담았던 회사의 이야기와 사장, 고성희, 그리고 쌍둥이에 대한 기억을 차근히 꺼내놓았으며 편지의 필체가 사장의 것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아이를 버린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남긴 한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고, 지은호는 그 말에 숨을 길게 몰아쉬며 심연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왜 고성희가 자신을 찾았는지, 왜 우진이 자신의 쌍둥이 형제가 되었는지 모든 퍼즐이 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상철의 말은 지은호가 품고 있던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이 되어 주었습니다. 왜 고성희가 자신을 찾아왔는지, 왜 우진이 자신과 형제가 되었는지, 그리고 왜 자신의 간이 필요했는지가 하나씩 풀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것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일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지은호는 이상철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낯선 감정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분노였습니다. 밤거리를 홀로 걷는 동안 지은호는 머릿속에서 생각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설명됩니다. 고성희가 자신을 찾아온 이유도, 그녀가 자신에게 건강검진을 제안했던 이유도, 발걸음이 멈추고 손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알게 된 것은 분노였습니다. 은호는 새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랐지만 언젠가 친부모를 만날 것이라는 기대가 마음 한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는 자신의 아들이 병들었을 때에만 나타났습니다. 한편 고성희는 사무실에서 홀로 야경을 바라보며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진의 기증자를 찾았고 지은호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제 남은 것은 기증만을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전 남편을 꼭 닮아 올곧게 자란 은호는 쌍둥이 형제를 위해 자신을 내어줄 만큼 열이디 열인 것이 얼마나 다행인 줄 모릅니다. 세상은 철저히 강자와 약자를 구분하기에 그녀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살아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남자의 본능을 잘 이용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해온 그녀입니다. 아직 중견기업에 지나지 않는 박진석의 회사보다 더 나은 재벌가와 혼인 인연을 맺는 것은 세상에 우뚝 서서 무시받지 않으려는 그녀만의 소박한 인생 철학이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고 그 속에는 기쁨과 함께 계산된 냉정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은호는 고성희의 저택을 찾아갔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후 처음으로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사장님. 지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은호야, 너 왔어. 계절이 바뀐 것 같은데 잘 지냈어? 고성희의 말에 지은호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그녀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사장님 아니, 엄마 정말 궁금합니다. 30년 전에 저를 버렸을 때 그 마음이 뭐였습니까? 진짜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질문이 끝나자 고성희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준비한 말들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순간 고성희의 기억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남편은 쓰러져가는 회사를 붙잡느라 정신이 없었고 갓 태어난 쌍둥이를 키울 형편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IMF의 소용돌이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고 고성희는 한 아이만 데리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현재로 돌아온 고성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은호 엄마가 말할 수 있는 변명은 없단다. 그때 엄마는 정말 무너져 있었어. 너 하나, 우진이 하나 둘 다를 키울 수 없다는 절망감에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이 진심인지 혹은 설득을 위한 연기인지 지은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 나중에는 왜 찾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진심으로 저를 찾으셨던 게 맞나요? 때마침 엄마는 우진이가 아플 때가 되어서야 나타났습니다. 지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 말에 고성희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아니다. 은호. 그럼 뭐입니까? 저한테는 필요 없는데 우진이 때문에 필요해져서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고성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가장 큰 대답이 되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침묵 속에서 모든 진실을 읽었습니다. 고성희는 자신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이용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려온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라고 부르고 싶었던 그 사람은 자신이 필요할 때만 나타난 존재였습니다. 이사장님, 저는 당신의 딸이 아니라 그냥 도구였네요. 지은호의 말에 고성이는 변명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은호는 조용히 몸을 돌려 집을 나섰습니다. 은호, 잠깐만 제발. 고성이의 목소리가 뒤에서 울려 퍼졌지만 지은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고성이는 은호에게 오래된 비밀이라고 자신의 딸을 찾고 있다고 했지만 그것이 지금 은호에게 크게 위로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아이는 엄마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조건부였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였습니다. 그날 밤 지은호는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한 손에 따뜻한 캔커피를 든 이상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철 씨 왔어? 요즘 너 표정이... 말을 끝내지 못한 이상철은 지은호의 눈을 보고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얼리 씨 엄마를 만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차가웠습니다. 그 순간 지은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혈연이 가족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란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깨달음은 쓰라렸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버림받았다고 믿었던 인생의 퍼즐이 서서히 새로운 모양으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은호는 그 길 끝에서 진짜 가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박성재는 몇 주째 지은호의 얼굴에 짙어지는 그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밝던 표정이 무거워지고 말끝이 잦아드는 변화를 그는 조심스럽게 지켜보았으며 퇴근 무렵 텅 빈 공원 벤치에서 혼자 하늘을 올려다보는 지은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말보다 자리를 내어주는 쪽을 선택했고 조용히 옆에 앉아 마음의 무게를 함께 받아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카페 문을 닫는 시간에도 편의점 알바 전후의 짧은 틈에도 말이 필요 없는 순간마다 묵묵히 곁을 지켰습니다. 지은호는 서서히 입양의 비밀, 느닷없는 친생모의 등장, 쌍둥이 형제의 존재, 그리고 간 이식이 필요한 사정까지 꺼내기 시작했고 박성재는 한마디 판단도 없이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는 무엇이든 돕겠다고 말하지 않고도 돕는 태도로 머물렀으며 그 조용한 신뢰가 지은호의 심장 깊은 곳에 작은 등불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한편 지역은 그들의 사정을 모른 채 몸과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새로운 사무실 인테리어가 완성되었고 그곳에서 맘대로 집 사업은 날로 번창하고 직원은 물론이고 함께 일하는 협력사와 인테리어 파트너까지 많이 늘었습니다. 은호와는 여전히 동업관계로 업무 대화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무엇보다 은호의 마음은 지역을 다시 남자로 대하기엔 너무 많이 멀어져 있었습니다. 이유 없이 은호에게 조바심을 내는 자신을 발견했지만 속마음을 스스로 꺼내어 들여다보고 은호에게 솔직히 털어놓을 용기가 아직 없었습니다. 그동안 은호에게 지은 죄가 너무 많았다는 생각도 들었다고나 할까요? 시간은 조금 더 흘렀고 고성이는 우진의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며 지은호를 재촉했습니다. 지은호는 혈육의 사슬과 몸을 내어주는 두려움 사이에서 흔들렸으며 밤이 깊은 시간 편의점 불빛 아래 이상철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기증을 결정했다고 말했고 이상철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조심스레 물었고 지은호는 자신 또한 누군가의 선택으로 살게 된 사람임을 깨달았다고 답했습니다. 버린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떠나보냈다는 믿음이 마음에 닿자 그녀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이상철은 그 말에 눈가가 젖었고 정직하고 착한 마음이 바로 너의 본질이라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수술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검사와 일정이 번갈아 이어졌습니다. 고성이의 표정에는 감춘 기쁨과 불안이 교차했으며 박성재는 단 한 걸음도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술 전날 두 사람은 인적 드문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겨울밤의 찬 공기 속에서 오래 침묵했고 박성재는 자신이 처음으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지은호의 안전을 원한다고 말했으며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가만히 맞잡았습니다. 간 이식 수술은 성공했고 우진은 살아났습니다. 회복실에서 눈을 뜬 지은호가 처음 마주한 것은 박성재의 따뜻한 시선이었고 그녀는 자신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렸다는 사실과 자신 또한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 조용히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회복실 문 앞, 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지는 복도에서 두 남자의 걸음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지혁이 손에 든 꽃다발을 들여다보며 문 앞에 서 있던 바로 그 순간 반대편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한 사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버지? 뜻밖의 만남에 두 사람 모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몇 초쯤 흘렀을까 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여기 계세요? 그건 내가 물어볼 말이지. 이상철이 눈썹을 찌푸리며 지혁을 바라봤다. 너야말로 어떻게 이 환자를 아는 거냐? 지혁은 꽃다발을 천천히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같이 일하는 동업자예요. 꽤 오래 전부터요. 동업자? 이상철의 눈이 커졌다. 지은호 씨 말이냐? 지혁은 깜짝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버지 은호 씨를 아세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상철은 한숨을 내쉬며 복도 한가운데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래, 알고 있지. 그냥 아는 게 아니야. 오래전부터 아니,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지. 둘 사이의 시선이 묘하게 얽히고 풀리지 않은 질문이 몇 겹이나 공중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긴 대화를 나눌 때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보자. 네. 문이 조심스레 열리고 두 사람은 나란히 회복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침대에 기대어 앉아있던 지은호가 고개를 돌리자 두 사람을 본 순간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두 분이 같이 오셨어요? 지혁이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문 앞에서 마주쳤어요. 그런데 여기 좀 이상한 상황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지은호가 눈을 깜빡였다. 지혁이 먼저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아버지가 은호 씨를 아신다고요? 이상철도 마주보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이놈도 은호 씨를 안다고 하더구나. 그 말에 지은호가 눈을 크게 뜨더니 이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두 분이 서로 아는 줄도 모르고 여기서 만난 거예요? 지혁이 머리를 긁적이며 멋쩍게 웃었고 이상철은 헛기침을 몇 번 하며 분위기를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세상이 이렇게 좁을 줄은 몰랐다. 아니, 아버지랑 제가 같은 사람을 알고 있을 줄이야. 지혁이 말끝을 흐리며 웃자 지은호도 고개를 저으며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방에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그 둘이 동시에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네요. 그렇게 되는 셈이지. 이상철이 피식 웃으며 답했고 지혁도 맞장구를 쳤다. 셋의 눈이 자연스레 마주쳤고 그 눈빛 속엔 어색함보다 오히려 묘한 친근함이 번졌습니다. 세상 어딜 가도 만나지 않을 것 같던 인연들이 지금 이 조그마한 회복실에서 한자리에 앉아 웃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한층 부드럽게 스며들었고 세 사람 사이의 공기 역시 서서히 풀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와 복잡한 관계들 위로 새로운 관계의 따뜻한 온기가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오래된 그림자에서 한 발 물러설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사장을 구하지 못했고 쌍둥이를 지켜내지 못했으며 한 줄의 편지가 제때 닿도록 돕지 못했다는 죄책을 오랫동안 품고 살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지은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했고 그 선택이 한 사람의 생을 구했습니다. 이상철은 마음속에서 결심을 굳혔고 지은호를 딸처럼 여기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회복하던 우진의 마음에는 복잡한 물결이 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이 누나의 희생 위에 이어졌음을 자각했고 30년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두려움과 감사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지은호는 우진의 손을 가만히 잡고 자신이 그렇게 한 이유는 혈육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서 받은 생의 선물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진은 그 말을 오래 씹어 삼켰고 눈을 감은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박성재는 지은호를 통해 자신의 삶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늘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성취를 좇았다고 인정했으며 정작 마음이 원하는 것은 곁을 지키는 일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오래 머무를 준비가 되어 있었고 말보다 행동으로 그 의지를 증명했습니다.
이지혁은 모든 일이 끝난 뒤에서야 자신의 오판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한때 지은호를 밀어냈고 그녀가 겪은 고통과 그 고통 속에서도 타인을 살린 선택을 나중에서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지혁에게도 나름의 변명은 있었습니다. 절친인 성재가 은호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줄곧 그녀의 반짝이는 눈빛만 보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성재 앞에서 은호가 지혁을 좋아한다고, 사귀고 싶다고 한 일은 성재의 마음을 더욱 허전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내내 성재는 부유한 자기 집보다는 지혁의 부모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지혁이 미국 유학을 포기하고 성재가 홀로 유학길에 올랐을 때 노력 없이 세상 모든 것을 갖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성재는 지혁을 불러 조촐한 결혼식을 치루었고 그것은 성재가 부모로부터 독립선언을 시도한 것이라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그 결혼은 파행에 이르렀고 결국 성재의 독립 시도는 막을 내렸습니다. 당연한 수순대로 다시 한국에 돌아온 성재는 이제 순순히 아버지 회사에 머물며 주어진 인생을 받아들이듯 보였습니다. 차마 지혁은 그런 절친의 마음을 무시한 채 은호와 커플이 될 용기가 없었습니다. 은호의 해맑은 미소와 캔디 같은 꿋꿋함은 무기력한 세월을 보내던 성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은호를 향한 주체할 수 없는 마음으로 힘들게 된 지혁. 아버지의 은퇴와 자신이 이전 회사에서 겪었던 부당한 대우, 그래서 선택한 정략 결혼의 실패. 더 이상은 아버지처럼 빼앗기며 살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또 다시 자기 것을 내어줘야 하는 이 마음은 달래기 힘들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절친 성재라고 할지라도 계절이 한번 바뀌고 지은호는 회복했으며 일상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편의점의 유리문이 맑게 닫힌 어느 저녁, 이상철은 익숙한 종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요즘은 어떠냐고 묻지 않고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건넸고 지은호는 작은 고개 끄덕임으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이상철은 이제 그녀를 가족이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에 조용히 안도했고 지은호는 그 말의 무게를 마음에 새기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인도에 길게 기울고 편의점 내부의 형광등이 잔잔한 웅음을 냈으며 두 사람은 말없이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버려졌다고 믿던 과거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선택일 수 있음을 이해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지만 이해의 순간은 분명 도착했습니다. 착한 마음이 누군가의 생을 이어주었고 그 마음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곁을 지켰으며 그들의 화려하지 않은 날들은 그렇게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문 닫는 종소리가 또렷이 울리며 새로운 여정의 첫 페이지가 조용히 넘겨졌습니다. 고성이는 조용한 방에서 거울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에 떠나보냈던 딸이 자신의 아들을 살렸다는 사실은 언어로 다 담기지 않는 아이러니였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진실한 모성애를 느끼기 시작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계산으로 마음을 덮고 있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았고 그 대답은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는 법칙. 세상을 지배하고자 최선의 선택을 했다는 고성이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돌돌TV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